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사실은 이건 있잖아요. 주임법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비교하시면서 그죠? 차이를 기억하시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일단은 다 뭐 이렇게 다 비슷한 거니까. 일단은 아까 주임법은 뭐였죠? 주거생활 안정이었고요. 상임법은 경제생활 안정입니다. 그리고 적용받는 임대차 그러니까 자 1번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그랬죠. 즉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임법하고 상임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임법은 순수 보증금이고 상임법은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차임이 있으면 우리가 보증금이 그죠? 뭐 지금 이제 서울이 기준이니까요. 9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5억에 그죠? 월 차임 401회죠. 그러면 뭐죠? 얼마? 9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에 곱하기 얼마? 100. 이게 환산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만 아니라 그 차임을 환산한 금액까지 합쳐서 그리고 지금 2018년 1월 26일인데 금액 바뀌었죠? 말로 해보면 90695437 90695437 90695437 일단은 눈으로 한번 봐봐요. 9죠? 아셨죠? 9069 다시 9는 5하고 4하고 더하면 9가 됩니다. 그리고 37 여기 망통입니다. 끝에 10 그러니까 일단 말로 해보니까 제가 이게 이 자 모음이 되게 잘 굴러가요. 90695437 아셨죠? 90695437 그러니까 기억하실 건 서울시는 얼마라고? 9억이야. 그래서 90695437입니다.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금액이 크고 작고 뭐 중요하고 떠나가지고 개정된 내용들은 꼭 기억해야 되니까 90695437 그리고 우리가 부산시는 어디로 가 있어? 여기 있어요. 아셨죠? 예. 9069 이게 과밀 억제 근역할 때 거기 인천에다가 부산시가 포함됩니다. 그거 페이지 460페이지 예. 아셨죠? 예. 그래서 9069-537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체크하실게. 지금 환산 보증 금액 바뀐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해야 되고 오른쪽에 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박스 있죠? 첫 번째 거 요겁니다. 대항력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 그리고 3기 차임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까지 아셨죠? 이러한 내용들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에 뭐 특례해서 나오는데 조세 공과 등 쭉 해가지고 보증금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얼마요? 100분의 5에 초과해서 청구 있죠.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증금 환산 보증금입니다.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의 경우에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례. 어쨌든 여기 대항력부터 해가지고 이 항목들은 특히 하나 둘 셋 넷 아셨죠? 네 가지 권리금부터 해가지고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뭐 우선 면제권이라든지 임차정보 제공 그 다음에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내용들이 있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미등기 전세 강행 규정 역시 편면적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하는 거요. 그리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데 주의하실 건 뭐가 있죠? 주임법은 동사무소, 상임법은 세무서. 딱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거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가 봐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앞서 우리 보신 내용하고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른쪽에 보니까 467페이지 있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467페이지. 이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같은데 금액 있죠. 금액에서 차이가 주어집니다. 금액에서. 그리고 환산보증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역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넘어가십시오. 똑같아요. 주의하실 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할 때 주임법이 동사무소면 상임법은 세무서라는 것. 그 다음에 7번. 자,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 주임법은요 2년, 상임법은 1년. 그리고 주임법에서와 다르게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그리고 특히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자리 있죠. 위치를 바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근데 정당한 사유 있죠. 자, 핵심되는 단어 동그라미 합니다. 1번 기억부터 빡사네. 3기 부정 보상. 자, 보상해 보십시오. 체크하십시오. 서로 합의하여.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동그라미 뒤것에 지문에 서로 합의하여라는 말을 빼고 있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합의입니다. 합의. 서로 합의하여. 3기 부정 보상. 그 다음에 전대입니다. 전대에 동그라미 하시고 앞에 임대인 동의 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그 다음에 미음. 고의과실입니까? 고의중과실입니까? 고의중과실로 줄 긋고 파손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멸실 동그라미 하시고. 지금 몇 개 주의하실 부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3기, 부정, 보상, 전대, 파손, 멸실, 그리고 오른쪽 점유회복입니다. 점유회복이다 그럴 때, 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이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인데 이건 A, B, C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요.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이죠. 고지한 계획. 그 다음에 안전사고 우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재건축의 경우에, 그리고 이행의 현저한 뭐다? 의무 위반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바뀌었죠.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10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주임법 상임법 공이 몇 %입니까?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예. 환산보증금 초과의 경우에 해가지고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 임대인 동의 하에, 이 지문도 임대인 동의 하에다가 밑줄 딱 긋고 전대죠. 전대됐을 때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역시 3번 묵시갱신 나오는데 요거 묵시갱신이다 그럴 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돼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미 해지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임차인입니다. 요것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아까 주임법에서 차임정감 청구권 다음 페이지에 차임정감 청구할 때 주임법 뭐였죠? 연 1할 또는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연 3.5%의 이율을 곱한 거 더한 거 더한 비율이었습니다. 더한 비율. 그러면 상임법은요. 연 1할 2푼에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4.5배수를 곱한 비율이죠. 이게 가장 기본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아셨죠?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트는 어디 있어요? 민사특별법에 있어요. 우리는 주로 숫자라든지 언급되는 기관들 있죠. 이걸로 그죠?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권리금 갑니다. 권리금이란 해가지고 자 바뀐 거 2번에 이 권리금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가면 기본이
그죠? 동그라미 2번.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니죠. 신규 임차인입니다.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밑에 권리금 횟수 기해 보호 있죠. 바뀌었죠? 임대차 기한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지금 이제 6개월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줄 거야 되죠, 당연히.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뀐 게 10년 바뀐 거, 3개월이 6개월로 바뀐 거, 이거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임대인이 권리금 횟수를 방해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있죠. 그 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높은 거 낮은 거 오해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더한 비율을 곱한 거 할 때 다 마찬가지로 높은 건 없어요. 다 낮은 비율 하셨죠? 낮은 비율, 낮은 금액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까지. 그 다음에 4번 죽읍시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에 관한 정보 있죠?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가. 이해하겠죠?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있어서 그 신규 임차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제한 등 그랬는데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 있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거절 사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 줄 능력이 안 돼요. 이런 거.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다? 거절하겠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금 적용 제외 보입니까? 자, 이 경우 보니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있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는 전통시장도 포함됐었거든요. 이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입니다.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게 제외됐습니다. 다시. 제가 조문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헷갈려가지고 있잖아요. 제외되는 걸 제외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원래 기존법에는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였어요. 그래서 막 논란이 많았어요. 왜 보호를 못 받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제외되는 걸 뭐 했어요? 제외시켰어요. 그러면 부정은 긍정이죠. 하여튼 웃기는 놈들이 하여튼. 그죠? 그냥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면 될걸. 그죠? 하여튼 저기에 쓰는 말이죠. 뭐 촉수응금. 그죠? 길을 갖다 고속도로 오는 데 있잖아요. 전도주의 하는 거. 전도주의. 전도주의 아세요? 그 전복주의가 있고 전도주의가 있죠. 전복은 우리가 그 옛날 사투리 말로 복수놈다 들어봤어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게 전복이고, 전도는 휙 가다 뒤집어지는 거. 하여튼 얼마나 정확한지. 그죠? 옆으로 뒤집어지는 거 조심하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IC 딱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코너링 딱 하는데 앞에 어때라고 전도주의 해가지고. 그럼 뭔가 보니까 그림의 차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참. 하여튼 뭐 얼마나 어려운 말을 쓰는지. 하여튼 뒤집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전통시장은 그러니까 권리금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도 나오고요. 국공유재산 등 해가지고 공유재산.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사용해야 돼요?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건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나중에 물론 요약집이 그 올 초 첫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주에는 아마 나올 거라 보는데 그게 좌우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주임법, 상임법. 이건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차이 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해 보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장할 수 있다. 줄 잡고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 의무는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주택임대차는요. 사용해야 됩니다. 두 개 차이점. 그 다음에 10번 차임연체 해지 몇 기입니까? 3기. 그죠? 3기.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설치됐습니다. 시행되고 있고. 그럼 지나갔죠 벌써? 17일이니까.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뺏게 만들었어요. 그럼 역시 어디 있을까 이게? 대한법률구정단 지부에 둔다. 그리고 시도에 둘 수 있다. 그럼 지부는 어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셨죠? 수원, 강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조정 사항에 보니까요. 자, 1번에 보니까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있죠?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이런 거.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석에 관한 문제 있죠. 해석, 약정 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구성 5명의 30인, 그 주임법 똑같아요. 몇 명이죠? 이것도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자, 5분 보십시오. 며칠 만에 끝내죠? 60일, 30일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딱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정된 사항 있잖아요.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고 3개월이 6개월로 바뀌었고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아까 임차 보증 금액의 제한이 바뀌었죠. 그죠? 제한 그 금액이 9069-5437 9069-5437 일단 90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씩 생각해보면 다 못 외우더라도 90은 기억해야 되고요. 90은. 그리고 9 맞죠? 9죠? 9 뒤집으면 6이죠? 6, 9. 그리고 54 더하면 9예요. 여기 있죠? 54 더하면 9고 37 더하면 빵이에요. 아니 어쨌든 뭐 연상을 하자는 거지. 나오면 54는 뭐요? 바로 윗 단계죠. 9죠? 그 다음에 37은 망통. 37 망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쪼개 보면 옵니다. 37 망통이라고. 자, 갑니다. 379페이지에 경매 실무 관련. 자, 경매는 강제 경매하고 뭐로 나뉠까요? 임의 경매로 나뉘는데 강제 경매 딱 그러면 집행권은 판결문, 임차보증금 세 개 다 해봐요. 강제 경매 딱 그러면 뭐라고? 집행권은 판결문,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경매는 뭐라고? 강제 경매입니까? 임의 경매입니까? 강제 경매입니다. 딱 그 세 가지. 그리고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러죠.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권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은행에다 그저 건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건저당 설정 시에 뭘 제공했을까? 담보물로 정했겠죠. 담보물을 정했고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담보물에 대한 뭐다? 경매 처분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에 대한 경매니까 담보물로 제공된 특정 재산이죠. 특정 재산이고 사람에 대한 책임이에요. 물건에 대한 책임이에요. 물건에 대한 책임이고 내가 돈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될 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예상할 수 있으니까 예견된 경매입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우리가 다 생각해서 내용상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경매는 뭐라고? 그 반대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담보물 즉 특정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는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 물건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책임이고 그죠? 이건 예견된 경매다 그러니까 반대는 뭐겠어요? 비예견된 경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 경매를 기준으로 쭉 풀어가시면 됩니다. 경매 그리고 넘겨보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한다 그럴 때 경매 신청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판결문 있잖아요. 그죠? 판결문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제기 그죠? 변제기 담보권에 기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게 뭐라고? 강제경매고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동산 소재 관할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 경매 신청에 대해서 그죠?
개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줄 거세요. 미등기 건물도 경매 처분 될까 안 될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해서 말 그대로요.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실을 해당 부동산 등기부 각구에다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딱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압류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인수합니까? 소멸되죠.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의 권리들은 사라집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율이 발생한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렇게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소유자 채무자에게 마저 통지, 송달합니다. 송달상에 하자가 생기면 이건 경매 절차 전체가 무효입니다. 경매 절차상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송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아셨죠? 그리고 경매 신청의 치하가 나오는데 경매 신청의 치하는 경매 신청하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언제까지요? 소유권 변동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합니까? 예, 경매 치하. 그리고 경매 신청이 치하되면 압류 효력도 같이 소멸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가 나오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일까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첫 매각기일 이전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항상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언제냐면 매각기일입니다. 첫 매각기일 이전에 법원이 정하는 날까지 뭐라고?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의 종기 2번에 보십시오. 종기 결정 및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몇 주? 1주 내에 해야 됩니다. 종기 결정은. 자, 그 다음에 3번 배당 요구 종기는요. 배당 요구 철회 종기이기도 합니다.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보이십니까? 요거는 경매 아까 개시 결정 등기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은 외부로 다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돈 받을 권리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동 배당인데 중요한 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는 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권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뭐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4번이 있습니다. 매각 준비 단계에서 뭘 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상가로 2번 대항력 등 임차인 등 고려해가지고 줄 거세요. 최저 매각가 결정입니다. 최저 매각가 결정. 최저 매각 가격은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이거 법원 경매 공고 난 거 보면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해당 채권 등을 그죠? 채권 등을 변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죠? 이 정도 금액에는 팔려야 될 거야라고 정한 금액이 최저 매각가입니다. 현황 조사, 감정 평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최저 매각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최저 매각가가 나올 때는 금전적 부담을 줄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에 여기 매각기일에 입찰하지 않습니까? 이따 요거 매각기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수 신청, 매각 방식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기일은 매수 신청하는 자가 매수 신청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각기일이 뭘 하는 날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날이 매각기일입니다. 이 세 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각 방식이 몇 개 있다? 3개 있고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부담이 작을수록 많이 입찰하겠죠. 그래서 뭐의 10%? 예,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얼마? 10%를 매수 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 날이 매각기일이다. 그죠? 요거 뒤에 다시 볼 거니까요. 그러면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과 4번 매각기일 등의 공고가 나옵니다. 항상 경계 절차는 매각기일 중심입니다. 자, 매각기일 14일 전까지는 배당 요구 종기 등 매각기일 등 매각결정기일 등에 대한 뭐가 이루어진다?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공고한 날하고 매각기일은 최소한 14일 이상의 기간적 여유를 둬야 됩니다.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기일에서 14일 전에는 그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고일부터 매각기일을 14일 이내로 정한다는 말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최소한 14일 이상의 그죠? 기간적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7일 전입니다. 7일 전부터 매각 물건 명세서 등의 일반인에 대한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면 7일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7일 주기로. 매각기일. 그러면 자, 5번 매각기일이 하는 일이 뭐다? 매각 방법 몇 개 있더라? 기간, 기일, 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에 따라서 매각 방식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합니다. 얼마를요? 이번에 최저 매각가의 몇 퍼센트? 10%입니다. 10%. 그래서 응찰가라든지 매수 가격의 10%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세 매각. 자, 최고가 매수 신고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최저 매각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결정을 못했다. 이거 우리가 유찰되었다라고 하고 유찰 시 새 매각 기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유찰 시 이루어진다. 이건 새 매각입니다. 유찰 시 새 매각.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나오면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겠죠. 그죠? 유찰된 이유가 뭐라고요? 비싸서. 그래서 유찰 시 새 매각 경우에는 20에서 30%의 저감률이 적용됩니다. 저감률을 정한다. 20에서 30%에. 그래서 새 매각 되어 있고, 자, 최고가 매수자가,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되어 있죠. 20에서 30%의 저감률을 정한다는 얘기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자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예, 다시 입찰합니다. 두 사람끼리 최고가. 그래가지고 정하지 못하면 뽑기요. 추첨으로 정합니다. 넘어가시고. 차 매수 신고인을 정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자, 동그라미 2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뭐다고?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가 그죠? 최저 매각가가 1억이었어요. 최저 매각가가. 그런데 그럼 최저 매각가가 1억이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인데 경락받은 자가 경락가가 즉 매각 가격이 경락가 혹은 매각 가격이 얼마냐면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자는 얼마 이상으로 입찰한 자일까요? 그죠? 1억 9천입니다. 경락가에다가 보증금 있죠?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그죠?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순위자가 없을 수도 있죠. 1억 경락받은 사람이 2억인데 그 다음 쓴 사람이 1억 8,500이에요. 그러면요. 차순위자 없어요.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차순위자는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 아니라 경락가, 즉 매각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죠. 밑에 그 주의해가 있잖아요. 그죠? 최저 매각가 1억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즉 2억일 때 차순위자는 최소한 얼마? 1억 9천 이상이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기일의 종결입니다. 매각기일 제고가의 최고가 매수자 호창을 하고 이제 정하죠. 그리고 7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공유지분권자는 여기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면 법원은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있어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되고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자는 뭐가 됩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일단 7번, 8번은 두 가지 우선 매수권 행사하는 자의 경우입니다. 공유지분권자의 우선 매수권,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자 여기 매각기일부터 며칠이냐면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매각 결정기일.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요.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뭘 보고? 말을 연결해봐요. 최고가 매수자가 정해졌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매각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뭘 보고 결정할까? 공적 정명을 보고요. 그러니까 공적 정명을 보고 공적 정명을 확인하고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공적 정명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 농지증.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매각 기일에 제출합니까? 매각 결정 기일에 제출합니까? 그죠? 경매 절차 관련된 용어 문제가 나오면 그죠? 농지증이 딱 나오면 이거 매각 결정 기일이 나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농지증. 이해하겠죠? 보통은 다 뭐 매각 기일이 어쩌고 매각 기일이 어쩌고 최저 매각 기일이 이리 돼요. 매각 기일이.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첫 매각 기일 이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매각 기일이 주예요. 근데 매각 결정 기일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 농지증. 공적 증명을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할 때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뭘까요? 항고입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쭉 그죠? 예, 나오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불허가 여부 어떤 경우에 결정되는지 그건 필요 없고 7번 봐봐요. 매각 결정에 대한 뭐다? 즉시 항고. 그러니까 매각 결정 기일에 대해서 불변 기일인 며칠? 7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항고가 즉시 항고입니다. 즉시 항고. 불변 기일 며칠? 7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항고가 즉시 항고다. 즉시 항고. 그러면 항고가 되면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경매 절차가 지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대금을 그죠? 공탁을 해야 돼요. 항고 보증금 공탁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이거 왜 돈을 걸어라 얘기하냐면 부담을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임의대로 있잖아요. 항고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매각 대금의 10%를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항고 보증금으로 공탁하는데 이거 항고 보증금 금전 또는 유가 증권돼 있죠. 금전 또는 유가 증권으로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3번 이유 없다가 기각이죠. 딱 기각되게 되면 보증금이잖아요.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입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000만 원이지만 10억이면 뭐요? 1억이에요. 그 1억을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고 보증금은 몰수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그 외의자는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수별로 계산해 가지고 하셨죠. 지연되는 날수만큼을 빼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항고 보증금은 금전적 부담을 주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매각 즉시 항고가 됐고 항고 여부에 대해서 이유 없다. 기각됐죠? 기각되게 되면 자 경납받은 사람 이 최고가 매수 신고자가 이제 뭐합니까? 대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납부하는데 대금 납부 기한제입니까? 기일제입니까? 기한입니다.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기한, 대금 납부 기한.
기한은 기일제와 기한제는 다르죠. 오늘이 4월 23일이죠. 4월 23일이 대금 납부 기일이면 이날 납부의 돈을, 그죠? 기한제는 4월 23일 이전의 날이면 돼요. 그러니까 매각 여부가 확정되고 나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보통 한 달 내의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23일이 대금 납부 기한이면, 그죠? 3월 30일 날도 납부할 수 있었을까? 돈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의 시기는 언제? 대금 완납의 의미가 뭡니까?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죠. 그러니까 기일제보다는 뭐다? 기한제가 소유권 취득 시기가 빠릅니다. 예, 권리 관계를 빨리 확정시켜 버리죠.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제, 기일제, 기한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금 납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재매각인데 경락받은 사람, 즉 대금을, 그죠? 최고가 매수자가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뭐한다? 미납하는 거죠. 미납하게 되면 뭡니까?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매각은 한 번 팔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종전 매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매각 조건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재매각 절차에서는 요 매수 신청 보증 금액 있잖아요. 보증 금액이 아까는 10%였죠. 지금은 20%입니다. 최저 매각가의 20% 금전적 부담을 올리는 거죠. 꼭 사겠다는 사람이 사도록. 그리고 재매각에서 종전 매수자 있죠. 종전 매수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죠. 재매각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지 때문이니까. 아셨죠? 자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다만 4번에 재매각일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는 지연 이자,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고 재매각 절차를 뭐한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당 순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배당 순서 권리 분석과 더불어 가지고 실제로 있잖아요. 경매 절차 일반 용어와 관련된 내용 쭉 나와요. 최저 매각가, 매각 가격, 항고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 매각길,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길 요 개념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되고 세매각이 뭔지 재매각이 뭔지 용어 총 합쳐보면 한 8개 됩니다. 이 8개는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순서 자 제일 먼저 영순위죠. 비용입니다. 그냥 비용 딱 적으면 돼요. 비용. 배당 순위 영순위가 뭐라고? 비용입니다. 비용은 경매 집행 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몫을 경매 신청자인 채권자가 내기 때문에 빼줍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있죠. 이것도 다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1순위가 뭐냐면 땅에 뭡니까? 최로색 최로색은 뭐 있죠? 최우선 변제권, 최종 3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 산재, 재보상금까지 이렇게요. 그리고 2순위가 뭐냐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당해세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7순위 그러는데 일반 채권. 여기는 6순위다, 그죠?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이 끝입니다. 그 위가 뭐다? 연금이나 연금, 의보 같은 각종 공과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위에 3개, 밑에 2개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여기 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 중 배당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인데 딱 우리가 경매 딱 그러면 언제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권리 분석. 일단은 말소 기준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혹은 말소 기준 등기.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그 이후의 권리들은 사라집니다. 소멸임 소멸.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가 뭐냐? 저당권, 건저당권, 또 담보 가등기, 저당권에 준하는, 그리고 압류, 그리고 가압류까지 요 5가지 원래. 근데 이게 없을 때 그 같은 기능하는 게 뭐냐면 전세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저담, 압, 전경 그랬죠.
저, 다음, 앞, 전경. 보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다. 선자. 선순위. 같은 말로 인수되는 혹은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요. 이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한 이후의 권리는 이걸 후순위 혹은 소멸하는 혹은 대항할 수 없는 이렇게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후순위 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이 있고 압류가 있고 임차인이 있고 그죠?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뭘까요?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니까 그 이후에 걸리는 인수소멸, 소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임차인 있죠? 이 임차인을 뭐라 그럽니까? 후순위 임차인. 이걸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렇게죠. 예, 그래서 요 저당권 뒤에 있는 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대항력은 있어 없어요? 없고 다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은 가능하겠죠. 이렇게요. 순위에 따른 변제라든지 임차 부담금이 소액이어서 최우선 변제 받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권리 분석의 순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요게 항상 소멸하는 권리라면 항상 인수하는 권리, 항상 인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유치권, 그죠? 건설 유치입니다. 유치권, 그리고 법정, 그죠? 지상권, 그리고 분묘 기지권 이런 경우, 그래서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 이렇게 세 개 딱 기억하시고 항상 인수하는 권리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까지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권리 분석 순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서 뭐 인수할 거냐, 소멸할 거냐 이렇게 가끔 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왔을 때 봐봐요. 지금 이 서울시잖아, 그죠? 서울의 경우에 아까 1억 얼마였죠? 1억 1천 맞죠? 주민법에서 1억 1천에 얼마? 3,700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증금은 중요하고 차임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차임은 고려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셨죠? 딱 그거. 그 금액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선순위 할 때 이거 만약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죠? 대항요건을 갖췄잖아요. 대항요건을 갖췄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대항요건만 딱 갖췄어요. 여기서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일단 대항력 없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얼마라 해야 되죠? 이게 1억 1천이라 되면 아셨죠? 1억 1천만 원이라야만 뭐 됩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최우선 변제를 하는데 이게 만일에 그죠? 2019년 이전이 작년이죠. 2016년도에 그 이전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적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 현재 법에 의할 때는 최우선 임차인의 대상이 되지만 그죠? 그 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의 기준으로 적용받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아셨죠?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그 시기에 기준을 적용받으니까 이해하겠죠?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해가지고 일단 말소되는 거하고 항상 인수해야 되는 경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가 나오는데 공매는 뒤에 보면 장점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489페이지에 압류재산 공매 있죠. 압류재산 공매는 그 의 세 번째 줄에
법원 경매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란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경매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겨볼까요? 수탁재산 공매 요 경우 자 금융기관 등이 채권 정리를 위해서 여기 법원 경매 과정에서 그러죠. 법원 경매 과정에서 직접 담보물을 직접 경락받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원 경매 과정을 거쳐 넘어오기 때문에 권리관계, 권리분석에 부담이 없어요. 이해겠죠? 경매 입찰 시에 우리가 권리분석 하잖아, 그죠? 이런 권리분석에 부담이 없다. 왜? 법원 경매 과정을 거쳐 넘어오니까. 이해하겠죠? 그리고 명도 부담이 없어요. 권리분석뿐 아니라 명도 책임도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있기 때문에 그 입찰자가 그죠? 부담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징의 1번 보니까 권리분석에 부담이 적고 명도 부담이 없다. 돼 있죠? 체크하시고. 그리고 2번에 대금 분납이 가능하다. 최장 5년 기간 내에서 대금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는 일시납이죠. 예,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분납이겠어요? 일시납이겠어요? 압류부동산 공매는 일시납이 하셨죠? 압류부동산 공매는 공매라는 표현을 쓰지만 뭐가 똑같다고? 경매랑 같아요.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토지거래 허가 배웠었죠.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면제, 공법상 규제를 면제한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공매도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합니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자체를 면제하고요. 그리고 이 공매의 경우에는 원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그죠? 그러나 3회 이상 유찰됐다는 말은 이게 투기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인기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